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보가츠, 코레아, 니모, 요시다 등의 계약을 통해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림으로써 한몫 단단히 챙긴 보라스는 심지어 벨린저 계약도 성공시켰는데요. 다저스에 남아 있었으면 1810만 달러 연봉이 예상됐던 벨린저는 다저스에서 논텐더가 된 후 컵스와 175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논텐더 선수들처럼 몸값 폭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벨린저는 올해 1250만 달러를 받고 내년에는 125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으며 옵션이 불발되면 500만 달러를 받기 때문에 옵션 무산 시 1년 1750만 달러, 옵션이 행사되면 2년 2500만 달러 계약입니다. 이에 대해 보라스는 다저스가 실수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보라스는 그 전에 암시를 주는 등의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저스가 논텐더 할 줄은 몰랐으며 결국 다저스가 생각한 것과 시장에서 벨린저의 가치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벨린저 입장에서 논텐더 통보는 날벼락이었을 것이고 논텐더를 해서가 아니라 미리 언질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컵스에서 벨린저는 출발이 좋습니다. 2021년 시범 경기에서 1할 7푼 9리, 지난해 1할 3푼 9리에 그쳤던 벨린저는 3경기 출전이긴 하지만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벨린저의 부진이 메카닉 문제라고 보고 타격 폼을 계속해서 바꾸게 한 반면 컵스는 벨린저의 부진이 건강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벨린저에게 간섭하지 않았고 벨린저가 마이너 시절 크게 의지했던 더스틴 켈리 코치까지 타격 코치로 임명했습니다. 벨린저가 부활하면 장기 계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컵스는 벨린저를 잡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마감 시한 트레이드보다는 시즌을 마치고 퀄리파잉 오퍼를 줌으로써 지명권 획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이야기에 앞서 벨린저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중견수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올 시즌이 끝난 후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투수 풍년, 야수 흉년입니다. 특히 중견수 시장은 더 심각해 코디 벨린저, 해리슨 베이더, 케빈 키어마이어, 마이클 A 테일러가 확실하게 중견수로 분류되는 선수들입니다. 이에 특히 중견수의 시장가가 높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 겨울에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디 애슬레틱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매츠 벅 슈얼터 감독은 지난 겨울 동안 가장 걱정했던 일이 브랜든 니모를 잡지 못할까봐였다고 합니다. 니모가 떠날 경우 스탈링 마르테에게 중견수를 맡겨야 했지만 11월에 사타구니 근육 수술을 받고 WBC에도 불참하기로 한 마르테는 중견수가 버겁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슈얼터 감독의 걱정과 달리 매치의 실질적인 단장인 스티브 코엔은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니모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화려한 부상 경력을 자랑하며 100경기 이상 시즌이 2번밖에 없는 니모에게 8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이는 5년 1억 달러였던 팬그래프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니모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 공수를 겸비한 중견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견수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유격수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이에 운동 능력이 뛰어난 미국의 흑인 선수들은 대체로 유격수와 중견수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도 유격수에 모여 있는 반면 중견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조정 OPS 100일 이상, 수비 승리 기여도 0.0 이상의 중견수를 공수 겸장의 2A 중견수라 지칭하고 그 숫자를 알아봤는데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7.5명이었지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3.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짐 에드먼즈, 카를로스 벨트란, 앤드류 존스, 토리 헌터, 버논 웰스 등 10명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마이크 트라웃, 훌리오 로드리게스, 마이클 해리스, 브랜든 니모, 세드릭 멀린스 5명으로 그나마 제이로드와 해리스가 등장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시애틀은 제이로드에게 최대 17년 4억 7천만 달러 계약이 될 수 있는 12년 2억 1천만 달러 계약, 애틀란타는 해리스에게
8년 7,2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이들을 빠르게 묶어버립니다. 제이로드가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면 해리스는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공수겸장의 중견수는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멀티 포지션에 대해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중견수를 마스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키어마이어를 새로운 중견수로 영입한 토론토처럼 중견수의 경우 수비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외야수가 등장하면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더라도 우익수나 좌익수로 보내게 됩니다. 중견수는 코너 외야수보다 부상 위험성이 높은 수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공격이 뛰어난 선수를 코너로 보냄으로써 공격에 더 집중하게 하고 부상 위험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에 중견수는 갈수록 수비 특화 포지션이 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가 모두 뛰어난 중견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비 원툴인 키어마이어와 마이클 A. 테일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벨린저와 베이더만 남게 되며 고향팀에서 뛰게 된 베이더의 경우 어떤 공격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양키스와 대박 계약을 맺거나 FA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 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이정우도 어떤 포지션으로 분류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정우의 수비 장면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KBO 리그에서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구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메이저리그는 일본 선수들도 고전할 정도로 중견수 수비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6개의 골든글러브에 빛나는 아키야마 쇼고는 2020년 단축 시즌 때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긴 했지만 수비 지표로는 평균 수준의 수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키야마의 더 심각한 문제는 142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한 공격력이었습니다. 역시 골든글러브가 5개인 스즈키 세이야도 지난해 우익수로 기록한 OAA가 -4였을 정도로 10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차지한 이치로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뛰어났던 외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는 평범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2021 시즌이 끝난 후 김하성, 이정우와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정우와 친형제 같은 사이인 김하성은 너의 방망이 실력은 미국에서 통한다. 하지만 수비와 주루는 지금보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정우에게 수비와 주루가 평균 이상을 해줄 수 있으면 홈런 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지난해 이정우가 수비와 주루에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하성의 경우 수비 포텐셜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터질 수 있었던 건 강력한 어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어깨는 내야수의 수비에 더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견수 수비의 바탕은 스피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김하성의 어깨에 해당되는 스피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라도 타구 판단이 늦게 되면 스피드의 장점은 사라지는데요. 따라서 뛰어난 타구 판단은 스피드를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이정우를 사사키 로키와 야마모토 요시노부, 무라카미 무네타카에 이어 이번 WBC에 참가한 비메이저리그 선수 중 유망주 4위로 선정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정우는 빠른 스윙을 가진 하이 컨택 타자이며 배럴을 만드는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BA가 쓴 단어는 초자연적에 해당되는 프리터 내추럴이었습니다. 이정우는 플러스 스피드로 2루타와 3루타를 만들며 마른 체격과 레벨 스윙을 가지고 있지만 몸쪽 공을 오른쪽 담장 너머로 날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정우는 중견수를 맡을 수 있는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 포지션 모두 가능하지만 평균 이상의 어깨는 우익수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정우는 상위 타선에서 타율지향적인 타격과 함께 주전 중견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A는 이정우가 중견수를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정우가 올 시즌을 통해 수비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인 반면 벨린저가 부활하지 못하고
베이더가 양키스에 남게 된다면 중견수 FA 시장은 사실상 이정후의 단독 입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올 시즌 키움 경기는 다 챙겨봐야겠다는 겁니다. 2009년 명단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사사키, 야마모토, 무라카미만 1, 2, 3위에 올리고 더 이상 일본 선수를 넣지 않았는데요. 반면 강백호는 7위, 김혜성은 9위에 올렸습니다. 강백호에 대해서는 크고 강력한 스윙을 가지고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버스윙하는 경향 때문에 가끔 민망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인식, 손과 눈의 협응력, 배트 스피드가 조화되어 있어 모 아니면 도식의 타격에도 컨택 능력이 있다. 수비는 일루에 제한되어 있다. 평균 이상의 파워를 유지하면서 더 어려운 공들에도 컨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면 흥미로운 유망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성을 소개해드리면 컨택이 뛰어난 다듬어진 좌타자이다. 투구를 잘 인식하고 속도를 따라잡으며 짧고 컴팩트한 스윙으로 배럴을 찾아낸다. 2루타와 3루타가 될 수 있는 라이너 타구를 만들어내며 홈런 파워는 크지 않지만 평균적인 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공을 강하게 때린다. 2루에서 플러스 수비수이며 유격수도 가능하다. 타율을 지향하는 좌타 유틸리티맨이 예상되며 메이저리그에 온다면 내야 수비에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